솔직히 말씀드리는데 한국 방산에 계신 분들에만 말을 전한다면 눈물의 길이었을 거예요. 이 방산 비리는 늘 단골 메뉴였고 그것 때문에 매도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무기 이렇게 처음에 만든다고 할 때 정말 모두가 비웃고 또 그때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방산이 갑자기 이렇게 된 거 2년도 안 됐습니다. 아마 국민 인식이 바뀐 것도 2년도 안 됐을 거예요. 수준이 점점 올라오더니 이게 세계 시장에 나갈 정도의 수준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이 아무튼 IT 강국, 반도체 강국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미사일 같은 것에서도 이제 미사일 같은 게 수준이 올라오게 되면서 한국 방산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인식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무기 생산력이 좋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북한이나 뭐 다른 나라 전쟁에서 포탄이 터지고 하면은 상당한 마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걸 줄 만한 나라가 있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국은 생산력이나 기술, 양산 속도, 그다음에 뭐 신뢰성, 그리고 이제 호환성 이런 부분에서 한국 무기가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전쟁은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다. 이 양과 질에서 중도를 잡아주는 게 한국 무기다 보니 폴란드 입장에서는 독일이나 미국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우디는 뭐 석유 시설, 정유 시설 좋은 게 너무 많고 여기에 지금 후티가 뭐 드론 같은 거로 공격해서 생산 마비시키고 이제는 이제 미사일까지 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물론 한국이 미국하고 가깝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한국도 주권 국가고 지금은 또 옛날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 후티하고 싸우기 위해서나 후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상군이 못 들어가니까 미사일이나 이런 거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한국의 미사일이 훌륭하고 더욱이 천궁 같은 패트리어트 계열의 미사일 방어 미사일도 성능이 지금 훌륭하니까 후티의 공격을 막는 데는 한국 무기가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한국하고 지금 교류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레드백이 알려진 장갑차도 아니었어요. 저 호주의 저 장갑차 수주 계획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급조한 프로젝트였는데 저 얘기 처음 보도 나왔을 때 아마 솔직히 우리들 다 말씀드리면 저게 뭐 독일제하고 붙어서 되겠어?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에 뭐 거의 결승전까지 갔다. 독일하고 이제 뭐 이렇게 결승전에 갔다 그러니까 제가 관계자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솔직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제품이 더욱이 기갑 차량이 독일하고 결승전에 갔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건 홍보감이고 방산에 있는 분들의 정말 우리가 이런 걸 했다. 자동차로 말하면 독일제 자동차하고 이제 맞상대를 하게 됐다. 이거 얼마나 뿌듯한 거냐. 사실 우리나라 산업이 굉장히 크게 발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라는 건 사실 철강, 뭐 자동차, 조선 모든 기술이 조합되는 것이네요. 뭐 반도체, IT 기술까지. 그런 점에서 한국이 지금 세계적인 수준으로 많이 근접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국이 거의 톱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톱에 근접한 실력이기 때문에 우리 무기는 계속 발전해 나갈 기술적 바탕, 산업적 바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무기는 실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전 세계 1, 2, 3, 4, 5위가 같이 있는 지역에서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기라든가 이런 걸 진심으로 개발하고 진심으로 훈련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독보적인 노하우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한국이 가진 어떤 지정학적 위치. 앞으로 세계는 이제 어차피 블록화 집단 안보 체제로 가는데 또 여기가 세계 모든 블록의 대장들이 다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산을 전 세계의 지금 하나의 축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한 지역 거점에 한국 무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확산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무기, 새로운 영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많아졌고요. 그리고 재래식 무기와 뭐 드론 관련 제품이라든가 또는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첨단 무기로 갈 수 있는 두 가지를 한국이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나라 무기가 하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총, 대폭, 뭐 크고 작은 야포, 탱크까지 갖춰온다면 그 나라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나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국 방산은 정말 뿌리를 제대로 받고 지금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맞이한 거죠. 네, 한국의 무기 수출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작년 폴란드에 1조 5천억 원 이상의 방산 수출을 했고, 그래서 미국, 베트남, 홍콩, 인도에 이어서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무역흑자 5위국으로 올라섰다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나라 방산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요즘에 한참 보도가 많이 나왔던 폴란드 무기 수출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폴란드는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주력 무기들을 계속 수입해서 시장일 뿐만이 아니라 홍보 플러스 생산 기지 역할까지 지금 해주고 있죠. 그래서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포, 거기에 FA-50 경공격기까지 정말 주력 상품들의 유럽 테스트 성능 시험장 홍보장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K2 전차를 받아주면서 근데 이게 컸던 것 같아요. 한국이 자주포 하나가 아니고 네. 정말로 유럽에 더욱이 전차의 고장 유럽에 K2 전차가 들어간다는 거는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그냥 증명해 준 거니까 그것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옛날 사정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북한의 주력 무기가 다연장 로켓포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은 이제 북한의 위협 그러면 핵인데 제가 젊었을 때는 늘 나오는 말이 북한의 다연장 로켓포, 장사포 이거 네. 무섭다. 우리보다 쟤들 전력이 앞서 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경제가 좀 안정이 되니까 우리도 따라잡아야지. 그러면서 개발했던 게 이제 자주포, 다연장 로켓포. 자주포도 양으로 북한이 2배는 이상 많았었죠. 수준이 점점 올라오더니 이게 세계 시장에 나갈 정도의 수준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이 아무튼 IT 강국, 반도체 강국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미사일 같은 것에서도 이제 미사일 같은 게 수준이 올라오게 되면서 한국 방산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인식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K9 자주포가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점유율이 60% 이상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경쟁 기종인 독일 거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이 팔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잘 팔리는 건가요? K9 자주포의 경쟁자가 판저 하우체비체 2000인데 스펙상의 성능으로는 독일제가 훨씬 좋긴 좋습니다. 포탄 적재량도 많고 이 대포의 최고의 장점이 연사 속도인데 1분 40초 동안에 20발을 연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쏘면 쏠수록 발사 속도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3분 동안 6발에서 8발 정도 쏘거든요. 네. 근데 최초 2분 동안에 거의 20발을 쏠 수 있는 경이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당 가격이 100억이 넘습니다. K9 자주포가 40억 정도예요. 그러면 포탄 12발, 20발을 더 쏘는 게 어떨 때는 결정적일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격 대비 우리는 그럼 이 돈으로 2대, 3대를 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판저 하우제비치의 최고 단점이 성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겁습니다. 근데 이게 무겁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 세계에서 60톤, 40톤 넘는 이런 중장비를 자유자재로 운영할 수 있는 지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가다가 뭐 갑자기 경사, 뭐 다리, 특히 교량 같은 거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 면에서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그 가격 대비 성능에서 충분히 앞설 수 있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뭐 지금 중동 전쟁 또는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미국이 손을 쓸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독일은 유럽의 군사력 자체를 지탱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독일의 무기 공장을 가지고는 한 나라의 전쟁도 대비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 과거처럼 정말 핵이 날아간다거나 아니면 뭐 거점 타격한다거나 이런 고성능 무기로 그동안 미국이 뭐 유고슬라비아, 코소보 이런 데서 미국, 영국의 고성능 무기가 정말 애들 장난 같은 전쟁을 했잖아요. 그냥 국경도 안 들어가고 허공에 떠서 때리고 돌아오고 이런 전쟁을 보다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는 중동 전쟁처럼 정말 정규군 병사 또는 동원 병사들이 들어가서 실전을 해야 되고 뭐 한 달에 몇십만 발의 포탄을 쏟아 부어야 되는 이런 과거 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벌어지고 보니까 미국과
미국과 독일에 의존해서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이게 폴란드 정규군이 지금 15만 정도인데 15만 명이 싸우면 유럽은 한 달도 무기를 댈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어느 한 나라에 의존한다는 자체가 약점인 것이죠. 그리고 폴란드나 이제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갑자기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그 나라에 있는 공장 가지고도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우리 무기 생산력이 좋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북한이나 뭐 다른 나라 전쟁에서 포탄이 터지고 하면은 상당한 마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걸 줄 만한 나라가 있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국은 생산력이나 기술, 양산 속도, 그다음에 뭐 신뢰성, 그리고 이제 호환성 이런 부분에서 한국 무기가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전쟁은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다. 이 양과 질에서 중도를 잡아주는 게 한국 무기다 보니 폴란드 입장에서는 독일이나 미국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을 때 유럽에 있는 많은 탄약고들이 비어 있고 특히 포탄 155mm 포 같은 경우엔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도 독일도 뭐 지금 포탄 생산량 증가한다고 난리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 위험한 것도 지금 지원이 안 오니까 유럽의 생산량만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선도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그냥 포탄으로 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생산량을 높이고는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지금 한국이 들어가서 지금 유럽에 짓겠다 이야기 벌써 나왔고 미국도 내년 말까지 15,000발에서 150mm 포탄 기준으로는 한 달에 15,000발 수준을 8만 발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이게 완성되는 게 내년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손 쓸 수가 없다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도 최근에 발표한 것이 다른 나라가 투자해서 미국에서 짓는 거 허용하겠다. 뭐 라이센스 같은 거 풀어가지고 이제 집단 방어 체제에 집단 산업 체제, 생산 체제까지 갖추도록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 또 이중의 장점을 가지고 있죠. 미국 무기하고 호환성 높고 또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 현장에 있는 분은 한국이 좀 옛날 같지 않다. 옛날에는 막 야근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 못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래도 유럽이나 다른 나라보다 생산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저가 노동 뭐 저쪽에 비하면 시간 같은 게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유럽이나 저쪽에 비하면 아직도 생산 속도가 높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중동은 방산 블루오션이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서 사우디에서도 역대급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방산의 중동 수출 어떻습니까? 여기는 좀 이제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동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친미, 친소, 친중 이런 정치적 국제 역학 관계가 다르고요. 내부에 또 순위파하고 시아파 대립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이제 무기를 수출했을 때 이제 어느 한쪽은 반드시 미움을 받기 때문에 이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두 가지 공경에 처해 있죠. 미국하고 소련 중간자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약간 공경에 처했고 그다음에 후티 반군이 지금 사우디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후티는 일종의 지금 돌격대 역할 같은 거거든요. 시아파예요, 거기가.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인데 이란의 약점은 저쪽에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스라엘하고 참전한다는 얘기도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란군이 이스라엘하고 전투를 하려면 시리아를 건너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장난이 아니고 중간에 얼마든지 공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제공권은 워낙 뭐 이스라엘이 세고 만약 미국까지 개입한다고 그러면 보급로가 유지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돌격대로 지금 후티를 잡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잘 잡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후티는 잃어버릴 게 없어요. 산업 거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갑자기 돌격대를 잡았는데 이 후티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싸운 게 사우디인데 사우디가 군 장비는 굉장히 좋아요. 한국에도 안 준 걸 미국이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고 정말 좀 말하기 죄송하지만 군사력의 능력이라는 게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전략 목표도 많아요. 후티는 전략적 타격을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사우디는 뭐 석유 시설, 정유 시설 좋은 게 너무 많고 여기에 지금 후티가 뭐 드론 같은 거로 공격해서 생산 마비시키고 이제는 이제 미사일까지 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물론 한국이 미국하고 가깝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한국도 주권 국가고 지금은 또 옛날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 후티하고 싸우기 위해서나 후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상군이 못 들어가니까 미사일이나 이런 거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한국의 미사일이 훌륭하고 더욱이 천궁 같은 패트리어트 계열의 미사일 방어 미사일도 성능이 지금 훌륭하니까 후티의 공격을 막는 데는 한국 무기가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한국하고 지금 교류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 진출의 배경이 된 거는 아무래도 후티 반군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후티가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지금 사우디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터지면서 이제 새로운 또 전쟁 개념이 생겼어요. 저한테 이거 중동 전쟁 확전될 거냐 아니냐고 여러분들이 물었는데 제가 이제 확전 안 되고 전쟁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재래식 지상군이 충돌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공격은 계속 될 거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공군과 미사일로 지상군 없이 하는 타격이 갑자기 월등해진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영국 침공할 때 공군력으로 제압하겠다고 했다가 실패한 뒤로 전쟁사회 교훈이 육군이 들어가지 않는 전쟁은 의미 없다 했는데 요즘은 코소보 같은 때도 됐지만 결국 이제는 이 육군 없는 전쟁이 상당히 무서운 수준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드론 같은 것들이 이제는 과거에 같이 초강대국이 아니라 뭐 이란, 중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쟁을 후티 반군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런 전쟁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도 미사일이나 드론 방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게다가 과거에 지상군에 투자한 게 지금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쪽으로 앞으로 더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천군 같은 거는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나 잘 살고 방어할 것이 많은 중동 국가에게는 아주 훌륭한 이제 제품이 돼버린 겁니다. 그 중동 지역의 국가들도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제 유럽의 제품들에도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수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중동 지역.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제품을 싸우는 순간 또 저쪽하고 감정을 건드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 국제적 위치나 명분이나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쪽에 이제 구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동에 진출할 때는 또 K9이나 K2하고는 다르게 지금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이번에 지금 드론 방어 장치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2, 3년 내로는 실전화 되겠죠. 그런 점에서 한국이 또 개발하면은 중동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중동의 부국들에는 굉장히 매력 있는 이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장갑차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화 장갑차 레드백 129대 호주 수출입니다. 자, 이것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거는 최근에 있던 일이라 제가 3단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레드백이 알려진 장갑차도 아니었어요. 완성품도 아니었고. 네. 저 호주의 저 장갑차 수주 계획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급조한 프로젝트였는데 저 얘기 처음 보도 나왔을 때 아마 솔직히 우리들 다 말씀드리면 저게 뭐 독일제하고 붙어서 되겠어?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에 뭐 거의 결승전까지 갔다. 독일하고 이제 뭐 이렇게 결승전에 갔다 그러니까 제가 관계자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솔직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제품이 더욱이 기갑 차량이 독일하고 결승전에 갔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건 홍보감이고 방산에 있는 분들의 정말 우리가 이런 걸 했다. 이제 자동차로 말하면 독일제 자동차하고 이제 맞상대를 하게 됐다. 이거 얼마나 뿌듯한 거냐. 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무기 수출이 성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제 정세와 결국 우리 앞에 떨어진 전쟁이 어떻게
앞으로 벌어질 것이며 어떻게 운영될 거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한국제가 압도적인 이제 조건을 가져버린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독일은 지금 자기 지킬 무기도 없어요. 양이 안 된다고요. 유럽을 그리고 양의 1순위는 다시 증산을 해도 양의 1순위는 유럽이에요. 이렇게 된 호주 입장에서도 저게 여기까지 건너와서 과연 이게 되겠는가. 더욱이 탄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의존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거리는 너무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호주는 단독으로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의 어떤 확장에 맞춰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인도까지 가는 쿼드 여기에 이제 일본하고 이제 한국이 변수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에 어떤 집단 방어 체제로서 지금 호주가 축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제 무기보다는 한국 무기가 낫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한국이 아직 쿼드에 가입 안 했고 지금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라고 할까요? 아직 가입 안 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대만 해협이 봉쇄된다거나 하면 가장 피해를 받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잠재적인 동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 무기 시장에 이제 눈독을 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도 레드백은 성능적 판단, 물론 그것도 성능이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성능적 판단보다는 전쟁에서의 효용성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60조 얘기가 70조 나오고 이제 뭐 육군, 공군, 이제 해군 얘기까지 나오는데 캐나다 얘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좀 드리기 죄송한데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그 항모하고 이제 잠수함 얘기가 해군에서도 논쟁이 됐었어요. 우리가 항모를 이제 보유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잠수함 같은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해군 관계자분들도 막 설랑설레하고 뭐 그랬는데 저도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좋겠다라고 답을 내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만큼 잠수함이라는 게 비대칭 전력으로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핵잠수함이 아닌 디젤 잠수함은 사실 잠수함계에서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던 건데 독일이 디젤 잠수함의 신기원을 열었고 이게를 또 한국이 독일제보다 더 나은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것을 만들면서 특히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기가 비싼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팔려야 투자가 되고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K9 자주포 이런 걸 떠나서 잠수함까지 하나의 시장이 열린다는 거는 한국의 디젤 잠수함이 세계 최고의 성능은 아니라고 하지만 몇 가지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뭐 소음, 그다음에 배터리 지속 시간, 네. 잠항 시간. 사실은 잠수함은 성능만 중요한 모든 무기가 다 그렇습니다만 이 잠수함 승무원이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한국 잠수함 요원들도 우수하기 때문에 어떤 모의 전쟁이나 모의 훈련에서 상당한 뭐 정가를 내고 있는데 뭐 그런 거 포함해서 한국형 디젤 잠수함이 이제 어떤 세계적인 경지로 올라갈 수 있는 단초가 열린 것이고 지금 이 집단 방어 체제 세상 블록화가 되면 지금 홍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잠수함 원거리 출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근해를 지키고 근해를 방어하는 데는 잠수함은 여전히 위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안 가야 되는데 뭐 지금 이렇게 돼서 해협 봉쇄 벌써 막 나고 있고 이런 것이 확산된다고 가정했을 때 잠수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한국은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한번 우리나라가 진출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나라에 더 팔고 지금 이런 계속 시너지 효과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유럽 받고 중동 받고 호주 받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폴란드는 폴란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 전쟁에서 한국이 이제 유럽도 독일과 미국 무기만 갖고는 싸울 수 없다. 그 양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폴란드가 중요한 것이고 호주도 마찬가지죠. 호주는 직접 침공을 받을 위험은 상당히 낮죠. 가장 늦게 받을 나라인데. 그러나 어떤 태평양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보루 같은 곳이죠.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 호주의 전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폴란드는 전진 기지라면 호주는 태평양의 최후방 기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한국 방산이 들어간다는 건 호주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태평양 전역의 군사권력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호주 수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사우디 문제도 역시 거기는 순위파와 시아파 분쟁은 앞으로 몇백 년이 지나도 안 끝날 것 같고 중동이 서방과 뭐 소련, 중공 하여간 전 세계 모든 문명권이 만나는 지역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도 결국 한국의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이 한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한국이 조금 대마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출액보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확산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방사는 정말 새로운 획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미사일이라든지 전차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국내 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조선업도 그렇고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인가 우리가 아마 처음으로 라이센스 받아서 M16 제조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한국 방산에 계신 분들의 아마 말을 전한다면 눈물의 길이었을 거예요. 이게 방산 비리는 늘 단골 메뉴였고 그것 때문에 매도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무기 이렇게 처음에 만든다고 할 때 정말 모두가 비웃고 또 그때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방산이 갑자기 이렇게 된 거 2년도 안 됐습니다. 아마 국민 인식이 바뀐 것도 2년도 안 됐을 거예요. 대부분 부실한 성능, 저게 국제시장에 나가면 되겠느냐, 뭐 비리 투성이 아니냐 이런 관념을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무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정말 오래 고생하신 방산분들 그리고 정말 오래 고생하신 방산분들의 관계자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분 만나봤는데 거의 정말 장인 정신으로 끌고 오셨어요. 사실 우리나라 산업이 굉장히 크게 발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라는 건 사실 철강, 뭐 자동차, 조선 모든 기술이 조합되는 것이네요. 뭐 반도체, IT 기술까지. 그런 점에서 한국이 지금 세계적인 수준으로 많이 근접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국이 거의 톱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톱에 근접한 실력이기 때문에 우리 무기는 계속 발전해 나갈 기술적 바탕, 산업적 바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무기는 실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전 세계 1, 2, 3, 4, 5위가 같이 있는 지역에서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기라든가 이런 걸 진심으로 개발하고 진심으로 훈련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독보적인 노하우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한국이 가진 어떤 지정학적 위치. 앞으로 세계는 이제 어차피 블록화 집단 안보 체제로 가는데 또 여기가 세계 모든 블록의 대장들이 다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 방산을 전 세계의 지금 하나의 축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한 지역 거점에 한국 무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확산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무기, 새로운 영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많아졌고요. 그리고 재래식 무기와 뭐 드론 관련 제품이라든가 또는 미사일이나 이런 첨단 무기로 갈 수 있는 두 가지를 한국이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나라 무기가 하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총, 대폭, 뭐 크고 작은 야포, 탱크까지 갖춰온다면 그 나라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나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국 방산은 정말 뿌리를 제대로 받고 지금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맞이한 거죠.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포탄이 부족한 미국이 동맹과 협력을 확대하라. 한국 방산업계의 기회가 될까라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 아까 미국 포탄 얘기도 얼핏 해주셨는데요. 저런 기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방산이 무기도 있지만 진짜 이번에는 탄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패키지로 가거든요. 포탄만 자주포만 팔아서는 안 되고 포탄 공장도 진짜 이런 패키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기가 좀 복잡한 게 라이센스가 막 걸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 고르게는 못 가겠고 이게 집단 안보 체제라는 게 약간 국제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는 있지만
어차피 전쟁은 힘과 힘과 배짱과 배짱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좋은 행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패키지로 탄약과 포탄 생산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그 수출액도 중요하지만 판 무기가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조건을 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이쪽 뿌리에다가 이쪽 뿌리까지 같이 박는 구조라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미국이 저걸 허용했다는 건 세계 무기 시장을 사실은 지금 미국의 패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국의 패권도 파트너십으로 가야 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요 얘기는 조금 길어지는데 전쟁을 자유주의 국가 또는 선진국인 거의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후티 사건 같은 것도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일도 그렇고 전 세계에는 아직도 많은 개발도상국, 권위주의 국가, 뭐 이런 오픈 시장보다는 밑에 시장이 더 큰 나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이 이번에 후티처럼 러시아나 중국에 도움을 주는 자기들에 의해서 전쟁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는 전쟁을 할 수가 있고 국제관계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무리한 짓을 못합니다. 국민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근데 무리한 짓을 할 수 않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눈 감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들의 동맹이 커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꼭 집단 안보 체제 말고요. 어떤 결탁이랄까 정치적 이유랄까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또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국제 정세를 흔들 수 있고 자기 이익도 추구하는 국가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집단 안보 체제에서 이제 미국도 자기들의 동맹들에 대한 파워를 높여갈 수밖에 없는 또 이런 또 이상한 옛날 냉전과는 또 다른 이런 이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네트워크의 시작이 저런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국 방산이 2024년도에는 또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위기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고 이게 결국에는 거래량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양 자체가 22년 하반기 수준의 거래량, 서울 기준에서 1000건대의 거래량을 보였었는데 지금 그 시기로 돌아간 상태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어떤 특별 대책이 나온 이후에 13 대책 나온 이후에 살아났던 거래량 이거와 비교해 봤을 때도 3분의 1 수준 그러니까 3,000건 넘어갔던 수준에서 이제 다시 1,000건대 이 수준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가격이 좀 내려갔다고 하는데도 거래가 살아나지 않는 현상, 그리고 거래가 완전히 소강된 상태의 모습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망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 보니까 매물이 적체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연착륙의 조치를 했고, 그게 일부 수요로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연착륙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다시 이제 경착륙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네. 볼 수 있고, 지금 상황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상저하고라든가 빠른 피벗을 통해서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이연시켜놨던 부동산 금융의 문제가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조정을 받는 시기로 간다고 보는데 굉장히 과열기에 우리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경착륙의 시그널이 보인다고 하고 연착륙이 좀 되고 지금 소강 상태로 간다고 해도 단기간에 올랐던 그 폭에서 떨어진 폭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뭐 지금 당장 뭐 내 집을 마련해야 된다라든가 어떤 급하게 판단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1월 10일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8주 연속 내렸다. 하락폭은 축소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 시장 상황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사님께서는 일단 부동산 대책, 정부의 1월 10일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시 부동산 대책은 이제 수요를 진작시키고 그리고 공급을 늘리는 이걸 대책으로 마련을 했는데 수요적인 측면의 부분은 전부 다 이제 기존 법의 개정을 요하는 사안들이어서 이게 단기간에 대폭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내용 그리고 이제 비주거용에 대한 어떤 부동산 그 건설에 대한 지원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안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급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발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사업에 투여된 자금들이 있고 그 자금을 투여한 회사들이 금융적인 측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한테 이제 금융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 그리고 LH에서 뭐 매입을 해준다라는 내용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조금 더 당장에 무너지는 회사들을 막아주기 위한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집값은 지금 8주 연속 내린 걸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뭐 하락폭이 뭐 그대로다 또는 조금 축소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일시 대책을 통해서 재건축을 기대하는 지역들 그리고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던 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어떤 규제 완화적인 측면이 반영이 되면 급락하던 집값이 조금은 매수세가 살아나서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가를 이제 예전에는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내리고 더 내리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서 거래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심리적으로 그럼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버텨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서 호가를 이제 급하게 낮추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는 소강 상태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폭은 좀 줄어든 것 같이 여겨지는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재건축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특히 이번 정부 대책 때문에 재건축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재건축이 추진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재건축을 통해서 어떤 이익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좀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어떤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지금 30년 이상 된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없이 한다는 부분이 가장 크잖아요. 이 얘기는 이제 사업 기간을 단축시켜 주겠다라는 의미고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곳에서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일기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용적률이나 이런 걸 완화해 줘 가지고 사업성을 좀 개선시켜 준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면 일반적이면 좀 이게 시장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죠. 이유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업 비용이 워낙 커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섣불리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가가 좀 안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공사비 부분도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건데 공사비 부분도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또 어떻게 보면 건설사들이 조금 마진을 줄이더라도 사업에 참여하려는 그런 수요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건설사들도 자금 압박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기준을 통해서 사업을 수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걸 추진하는 쪽에서 제한해야 하는 어떤 공사비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사업비의 대부분을 자본을 활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금융을 일으켜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금융 비용도 지금 고금리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바로 자금이 투여되는 형태고 이미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런 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바로 움직이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강남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노도강 지역 얘기만 좀 여쭤볼게요. 노도강 지역에 하락 거래가 많았다라는 최근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하락 거래다라는 제목인데요. 특별히 요즘에 유난히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양극화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 노도강 같은 경우는 왜 뜨거웠었는지를 이제 기존으로 이제 되짚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도강 같은 경우는 영끌들이 가장 많이 참여를 하면서 가격을 많이 띄웠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수준을 보이고 있었던 그 서울의 외곽 지역 그리고 중공 연한이 좀 오래돼가지고 재건축의 개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많은 수요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올라간 형태인데 네. 이번 대책이 나온 것도 사실은 이 많은 해당이 많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이 노도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노도강 같은 경우 30년이 넘어간 아파트 비중이 60% 정도 네.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더 이제 나은 조건으로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는 조건을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추정 분담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결국은 자기가 최초에 매입한 금액 그리고 향후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나중에 신축으로 돌아왔을 때 가격 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메릿이 있어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세는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을 추정했을 때는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성이 있으려면 기초 매입 금액 자체가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막연히 기대했던 금액으로 들어갔던 그 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아직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지금 하락폭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매시장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보니까 노도강 아파트 경매시장서 찬바람 낙찰률은 10%. 그러니까 더 떨어졌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경매 시장 자체도 부동산 시장이 불황기에 좀 어느 정도 시장이 가격이 리즈너블한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면 경매 시장부터 반응을 보일 수 네. 있는데 현재는 아직 그렇지 못한 시장이다 보니까 경매의 낙찰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낙찰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하락하는 폭이 이제 80% 미만으로 떨어져 있고 지금 낙찰률 같은 경우도 30% 정도 수준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노도강 같은 경우는 10%대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지금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것도 또한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의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추가적인 부담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기존에 어떤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 자체에서 더 많은 폭이 하락하지 않으면 어떤 이익이 메릿이 없기 때문에 낙찰 시장에서도 외면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추석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집값은 하락세다. 지금 이렇게 읽으면 될까요? 일단 집값의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고 사실은 이게 근데 아직은 이제 거래가 막 활성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그 9월 26일 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에 대한 대출이 막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어떤 가계부채의 문제라든가 기본적인 또 부동산 시장의 위기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고 이게 결국에는 거래량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양 자체가 22년 하반기 수준의 거래량, 서울 기준에서 1000건대의 거래량을 보였었는데 지금 그 시기로 돌아간 상태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어떤 특별 대책이 나온 이후에 13 대책 나온 이후에 살아났던 거래량 이거와 비교해 봤을 때도 3분의 1 수준 그러니까 3,000건 넘어갔던 수준에서 이제 다시 1,000건대 이 수준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가격이 좀 내려갔다고 하는데도 거래가 살아나지 않는 현상 그리고 거래가 완전히 소강된 상태의 모습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망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 보니까 매물이 적체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지금 시장을 살펴봤고요. 이제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지 눈여겨봐야 할 요소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1월 10일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금융권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5대 금융지주에 관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1.5에서 2%로 관리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계 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가계대출을 조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이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대출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제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신데 이 절대적인 수치 자체를 줄인다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을 그대로 이연시키기만 해도 그게 안 늘어나는 형태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지금 연체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파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걸 이제 그나마 좀 회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대출을 통해서 시간을 이제 이연시켜주는 형태. 그러려면 결국은 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또 아파트나 부동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매입을 할 때 어떤 매입 시점에 모든 금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시간에 걸쳐서 이연되는 상태로 이제 금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대출이 추가적으로 이미 실행된 대출에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그만큼 분양이 많이 있었던 시기를 겪었고 그 분양 대금에 대한 중도금, 잔금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의 플러스 일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늘어나서는 안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되는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거는 경제성장률 수준 정도로만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 5대 금융지주에서는 1.5에서 2% 수준으로 관리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 얘기는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덜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고 여기에 또 이제 기존에 완화했던 DSR에 대한 예외 적용 같은 것도 이제는 그 예외 규정에 대한 폐지를 논하고 있고 또 전세 DSR에 대해서도 일부 적용을 통해서 조금 더 DSR 그러니까 소득 범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에서 빚을 내주겠다라는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어떤 금융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걸 뜻하고 이 얘기는 예전보다 이렇게 쉽게 대출을 낼 수 없는 구조로 가는 게 이제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 감소라는 측면에서 집값은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내 집을 똑같은 가격으로 사주려면 나와 똑같은 조건을 통해서 들어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대출 받았던 것보다는 그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집값에도 하방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엔 분양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청약에 당첨이 돼도 계약을 하지 않는다라는 기사들도 있고요. 뭐 그 원인 중에 하나로는 고분양가를 지적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남 3구를 뺀 전 지역의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 보시기에 분양시장 요즘 분위기는 왜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뀌었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동안 분양시장이 뜨거울 수 있었던 이유는 시세 대비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어떤 분양을 받아서 일정 부분의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청약시장이 과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분양가 자체는 계속해서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서 분양가 자체도 급속도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라간 금액이어도 시세 대비해서는 현저하게 싸다. 수억의 어떤 안전마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청약시장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수요가 몰렸었는데 이게 결국은 비교할 수 있는 주변의 가격과 비교를 하는 건데 주변의 거래가 사실은 이제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도 거래가 소강 상태로 가고 있었음에도 분양가가 막 올라가는 게 뭐 한 건 거래되면 신고가를 찍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접하니까 지금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뭐 평당 1억 넘는 게 뭐 당연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당 뭐 6천에 분양한다고 하니까 주변 대비해서 엄청난 이익이다.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던 건데 그런 거래도 이제는 좀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유사한 아파트들 불과 몇 년 차이 나지 않는 아파트들의 거래가 자체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그 가격에 계속해서 후속 거래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 거래되고 또 신저가를 찍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청약에 대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입지가 좀 괜찮고 뭐 주변 대비해서 그래도 이익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단지는 이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형태로 마감이 됐는데 막상 이제 당첨이 되기 전까지는 당첨이 되면 그 이익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해서 들어오지만 일단은 현실이거든요. 당첨이 되고 나면 그 자금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부담을 했을 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또는 지금 올라가지 않더라도 현 상황이 장기간 유지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섣불리 그런 선택을 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 포기한 물건에 대해서도 이제 줍줍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무순위 청약을 통해서 지금 팔고 있는데 이것도 1차에서 경쟁률이 뭐 수십 대 1을 보였어도
결국은 미계약으로 남고 또다시 2차로 나오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어떤 리스크를 테이킹 해가지고 이익이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시장이었다면 이게 뭐 무순위 줍줍에서도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을 건데 그렇지 못한 시장이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짚어보고 있는데 뭐 대출이나 정부 정책, 거래량 이런 것들 살펴봤습니다. 지금 금리나 경제 상황 이런 요인들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일단 상당 기간 고금리가 예상될 거라고 이제 저는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많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생각보다 빨리 금리를 내리는 조치가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 많이 베팅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올해 뭐 3분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3차례 정도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의 기대는 올해 3월 정도면 금리를 내리고 6차례 정도 더 금리를 낮출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 됐고 네. 그 이유는 이제 물가가 여전히 안정되지 못하고 국제 정세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국제 정세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물가 안정이 쉽게 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제가 그거 뭐 나빠진다면 다시 금리를 내리는 걸 고려해 보겠지만 아직까지 건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물가는 불안정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커지기 때문에 피벗 자체가 조금 시기가 이연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 얘기는 우리나라도 금리를 다시 섣불리 쉽게 내릴 수 없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꺾였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더라도 지금 한미 기준금리의 역전차가 2% 이상 역대 최대의 상황을 꽤나 장기간 끌고 가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이 어떤 환율적인 부분이라든가 우리나라 어떤 경제 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내린다고 해서 곧바로 따라 내리기도 좀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이 얘기는 빚을 통해서 누군가 계속해서 들어와줘서 시장을 부흥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면 다시 가격의 반등이 올 수 있는 그런 구조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될 거다 보니까 조금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여쭤보고 싶은 건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신청을 받게 되고요. 지난해 특례 보금자리론 같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아니다. 신생아 특례론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옵니다만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일단 특례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대출은 성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일반형을 통해서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거나 소득에 제한이 없는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었다. 즉 시장의 어떤 범용적인 측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면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 조건이 붙는 특별한 수요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떤 모든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요가 창출된다기보다는 신생아를 정말 이제 낳는 그 연령대 그 세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갖고 있는 자산 규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주택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국지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기본적으로 어떤 정부가 정책금융을 하게 되면 정부의 어떤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 금액 자체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27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로 보금자리론 기존에 운영하던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기존 예산에서 70% 정도를 지금 삭감하는 지금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보금자리론이 40조 정도 됐었는데 70%가 줄면 신생아 대출 정도만큼 그러니까 기존에 풀리던 양하고 거의 비슷하게 풀리는 건데 조금 더 한정된 수요로 풀리게 된다. 이런 면에서 시장에 큰 반향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많은 요소들을 짚어봤는데요.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 남은 기간 어떻게 갈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연착륙의 조치를 했고 그게 일부 수요로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연착륙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다시 이제 경착륙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상황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상저하고라든가 빠른 피벗을 통해서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이연시켜놨던 부동산 금융의 문제가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조정을 받을
오르는 시기로 간다고 보는데 굉장히 과열기에 우리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경착륙의 시그널이 보인다고 하고 연착륙이 좀 되고 지금 소강 상태로 간다고 해도 단기간에 올랐던 그 폭에서 떨어진 폭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뭐 지금 당장 뭐 내조를 마련해야 된다라든가 어떤 급하게 판단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조금 더 관망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은 조금 더 남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집값이 올라가게 된 원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풀렸던 유동성의 기초에서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유동성 자체를 지금 유지해 줄 수 없는 환경이 왔고 그리고 또 소득이나 또 어떤 대출의 환경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아직도 조정의 폭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착륙이라는 거는 시장이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음에도 거래가 살아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경착륙이고 아무리 이제 합리적인 가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팔리지 않는 지경까지 오는 게 이제 경착륙이잖아요. 아예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근데 연착륙을 위해서 어떤 대출을 풀어주면서 하방에 있는 집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가격대의 집들이 움직여줬고 그 움직여준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와 주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했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형태의 매매가 많이 나오고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정책을 풀어줬음에도 어떤 거래가 급격히 살아나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리셀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이 집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집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시기가 꼭 올해에 오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또 그렇다고 오지 않는 것도 아니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 또 자기의 자금 가용 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시장을 지켜보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여유를 가져도 괜찮다. 네네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